근데 이런 그림들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의 문자도의 대표성을 띈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설악산 신흥사에 남아있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목판이에요. 그러니까 목판을 찍어서 병풍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화를 민가에서 대중 민중들이 못 그린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흥사의 문자도 목판 8개를 제가 처음 보고 느낀 것은 효제 문자도 효행, 효와 관계된 것이 단순한 민간신앙뿐 아니라 불교 쪽에서도 얼마나 효를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경기도 수원 용주사를 그 효의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이 신흥사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면, 신흥사에는 부모 은중경의 책을 발간할 수 있을 만큼 효와 관계된 것들이 불교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판이 신흥사에서 완벽하게 8장이 다 발견됨으로써 강원도 문자도의 대부분은 이 신흥사 절에서,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민화가 가장 크게 유행되었을 때 장수의 근본 사상도 매우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효의 사상이 유교의, 조선시대 유교의 나라의 핵심 근간이 불교 속에도 민중 대중 속에서도 같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본들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판을 조사를 해 봤더니 판 자체 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요. 이 판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으면 판이 거의 망가져서 그림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신흥사라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신흥사에서 단순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만 강조했겠느냐?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찍어내서 이것을 병풍으로 만들고, 이런 병풍들을 사용함으로써 불교의 논리와 유교의 논리가 어떻게 습합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목판을 제가 처음 신흥사에서 발견하고, 이 목판이 어디에 남아있는, 이 찍어서 사용되었던 병풍이 어디에 남아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본의 유종열이 조선의 민화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 목판이 깨끗한 형태로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수원 시립박물관에도 가면은 이 목판, 똑같은 목판, 그러니까 이런 글자 내용의 그림들이 완벽하게 남아 있었을 때 찍었던 초기 목판 병풍들이 남아 있는 것을 몇 군데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도라는 것을 통해서 민화 속에서 유교의 덕목을 핵심 중심으로 했지만, 거기는 도교적인, 불교적인 이런 요소들이 습합되면서 특히 19세기 민중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내려왔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일본 야나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에서 찍어낸 팔폭 병풍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A에 그 담긴 내용들을 조각을 해서 아주 훌륭한 글자 문화로 형성을 해서 병풍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음에 같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역시 이 그림도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들었던 조선시대 민화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는 일본 민회관에 소장된 문자도인데요. 아마 이 그림은 그린 후에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던 미사용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8폭 병풍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데, 역시 제주도 지역 문자도 중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내용도 있었고, 단순한 또는 단순하게 흑백으로만 형성된 병풍들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슷한 내용의 그림들이 역시 일본 민회관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글씨인지 아니면 그림인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읽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8자를 다 놓고 읽어내면 글씨로 읽어지지만, 사실은 이럴 때는 소나무가 있는 글자는 대부분 목숨 숫자였고, 그 다음에 모란꽃이 있는 것은 복복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에서는 이것을 뭐 염치 이렇게 읽지 않고 수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화 속에 등장되는 이 문자도의 형태라는 것이 초기에는 단순한 효제 충신 A 염치로 시작되었지만, 그게 점차 조상들에 대한 어떤 깊은 효와 관계된 내용들이 점차 고도화, 높아지면서 깊어지면서 글씨 내용들이 다양하게 변했고, 또 이것들이 불교에서 아까 금강경을 32채로 썼던 내용들을 잠깐 보셨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온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문자도의 특징.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문자도를 효제 충신 문자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민화 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왜 발달되었으며 어떤 형태로 조선시대에 유행되었었는가를 찾아보고 읽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전통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글씨들은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글씨는 분명히 사언절구인데 글자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런 글씨가 8폭이나 6폭 병풍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병풍 앞쪽에는 화조도나 문자도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 제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례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백병풍으로 두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이런 글씨들은 앞쪽의 병풍은 아마 그 병풍 주문자에 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정성껏 잘 그렸겠지만, 그 병풍 뒤쪽 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역시 이 작가의 장르, 작가의 그 재주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씨를 보시면 이것은 글씨인 것은 맞지만, 어떤 내용의 그림인지 어떤 내용의 글씨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 문자의 형상이지만, 물론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나름대로 이 글씨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후학들이 아직까지는 이 글씨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전체 팔폭병풍에선 이렇게 몇 자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읽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미나 부분에는 상징성이나 특히 이런 문자도에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이게 새의 얼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글씨 병풍들은 여기에 비교적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만 새 머리 조두체를 나름대로 형상화한, 그래서 이런 32채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런 대로 읽을 수도 있었고, 또 그림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지만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내용들은 아직 찾아내기가 쉽지를 않다는 것이죠. 아마 이 그림은 백수백복도 중에서 이게 수복, 수복, 거의 글자, 문자를 그림화, 회화화 시켜놓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이런 병풍에서 보시면 이게 거의 용의 형태입니다. 아마 용용자, 용서를 가지고 발폭 병풍을 만들었을 것 같고, 대부분 이걸 단순한 용 형태를 그린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사언절구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글씨를 쓴 사람이나 이 내용을 읽을 수 있겠죠. 현대에서 이런 그 32채를 특정 지어서 쓴 내용들을 읽어낸 학자들을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아쉽지만 이런 것은 연구 많이 해봐야 할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자의 형태이기는 맞지만 전부 용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수백복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잔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역시 금강경이나 대학의 사서삼경인 대학의 서문을 나름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이 바탕에다가 고급스러운 칼라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면서 이렇게 뭐 날비, 아래하, 우상 이렇게 완벽하게 글자를 토를 달아서 읽게 하는 것도 있었고, 작가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남아있는 게 이 문자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도라는 것이 단순한 효제 문자도뿐 아니라 미나 속에 등장된 모든 문자도는 참 아름다운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이 어느 만큼 내포되어 있는가를 가늠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의 글씨들이 역시 나무잎 같지만 뭐 거북이 형태랄지 벌레의 형태랄지 아주 그 돛담배 형태랄지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그림은 수복, 수복, 수복해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작가가 그렸는지, 역시 우리나라의 19세기에 크게 유행되었던 32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렸지만 32채를 보다 나름대로 그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혁필, 가죽으로 가지고 쓴 것 중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홍연, 벽도,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보면 사실 이게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도는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남아 있었고, 이것을 더 종합해서 읽어낸다면
역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한자 문화권에서 특별한 우리 문화 속에서만 글자 형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누군가는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글씨를 아주 좋아하는 글씨 중에 하나인데요. 봉황. 그렇다면 이 자는 봉황이 있다면 염자입니다. 염자를 봉황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 작가는 이 정도의 필력이나 이 정도의 전체 구도를 형성했다면 아주 뛰어난 혁필 작가였을 겁니다. 다만 이름을 알 수 없고 나름대로 그 문자도를 그리지만 가죽으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구도나 글씨의 형태는 어디에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뛰어난 아주 우수한 예술적인 작품으로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글씨를 보통은 5원절구 아니면 7원절구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5원절구를 다 그려낸, 그래서 조자룡 민화의 선구자이신 조자룡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승석 글씨, 그러니까 새끼줄을 꼬아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글씨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초서의 일종이겠지만 형태를 알 수 있는 건 쉽지 않고, 다만 민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 이게 글씨지만 거의 회화적인 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흙에서 백으로 뽑아내는, 그래서 이런 글자체의 용법들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지금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고, 이런 것들이 문자도 속에서 어떤 형태들이 남아 있었는가를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제공함으로써 우리 후학들은 이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법, 내용, 또 실제 이런 것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문자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 문자도 얘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